네, 경제성공학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맛보기 강좌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부터 실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경제성공학 그 강의 내용은 동영상 강의에서 최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간단한 예제들 가능하면 한두 개 정도를 살펴보고 수업 시간에 퀴즈나 이런 걸 리뷰를 통해서 퀴즈를 통해서 리뷰를 좀 하고 간단한 게임이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익혀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학기에 따라서는 좀 또 클래스에 따라서는 제가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형태를 띌 겁니다. 나 지금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상황은 일요일이고요. 네, 일요일 제가 다른 일이 좀 밀려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강의를 좀 덜 보고 들어오시더라도 다 제 잘못이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최대한 많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좀 앞으로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그 동영상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목부터 우선 봐야 되겠죠. 제목이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는 뭐 돈이죠, 돈. 네, 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화폐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교환 수단에 관한 겁니다. 교환 수단. 교환 수단. 그 우리가 물물 교환 시대를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럼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서로 직접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사이에 어떻게 매개체가 있어서 매개체가 있어서 이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돈을 다시 그 물건으로 바꾸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물물 교환이 이제 화폐를 통한 경제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건들을 실제로 내가 구입하는 데에 사용되는 교환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불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지불은 어떤 물건에 대한 지불이면 당연히 교환의 수단이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혹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될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빚져서 그걸 갚아야 될 때 이걸 다 화폐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과 지불의 수단이 되면서 어떤 사회의 경제를 구성하는 뭐 넓게 봐서는 인간 사회 전체죠. 인간 사회의 경제를 구성하는 되게 기초적인 어떤 유닛, 단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측량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은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부나 어떤 뭔가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쌀? 예전에는 쌀로 많이 보관을 했죠. 뭐 혹은 되게 비싼 보석 이런 걸로 보관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부피가 크거나 그것이 쌀 같은 경우에는 변질이 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를 저장하는데 돈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그 돈이라는 게 아예 전자적인 데이터로 전자신호 데이터로 아예 변경이 돼버렸지만 화폐로 바꿔서 저장을 하니까 참 편하더라. 그래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가치를 저장한다는 건 이미 교환이나 지불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존재하는 가치, 내 노동력의 가치, 혹은 이 집의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가 화폐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폐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잴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1시간에 얼마다. 그럼 여러분들의 1시간의 노동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측량을 해주는 거예요. 화폐가. 따라서
화폐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가치입니다. 가치. 예, 정확히 말하면은 경제적인 가치죠. 어떤 활동이 물론 비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할 텐데 우리가 다루는 모든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의 앞부분에는 경제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뭐 이딴 소리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녀에 대한 제 사랑은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혼자만의 사랑 그만하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걸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거냐 했을 때 보통 화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은 화폐, 이 돈의 크기에 관한 건데 돈의 크기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바뀌고 이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이번 학기 내내 하겠지만 그럼 가치가 화폐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가치는 크게 어떤 것의 값어치, 어떤 것의 귀중함, 어떤 경제적인 대안이 나에게 주는 기쁨, 뭐 효용,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양, 시간, 그리고 위험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양이라는 거는 뭐 당연하죠. A $2 bill is always better than a $1 bill. 1달러보다는 2달러가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물론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서 어른들이 뭐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주면 꼬마가 막 1,000원짜리 주면 어른들이 귀여워하잖아요. 우스워하죠.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보면서 재밌어하는 것 중에 되게 큰 부분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어리석음이에요. 물론 이제 이 경우는 뭐 아주 잔인한 표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냥 귀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두 개가 한 개보다는 좋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 사실 위험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와야 될 내용이고 가장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A bird in the hand is worse into the bush.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수풀 속의 두 마리랑 같다. 그러니까 이미 잡은 거 하나가 내가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는 두 개랑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좋다 이겁니다. 확실한 게 좋다. 그렇겠죠.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확보된 확실한 게 좋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그 짤방 중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버튼 누르면 이쪽은 확실하게 1억을 주고 이쪽은 반반 확률로 빵원이거나 뭐 10억을 준다. 그러면 기대값만 따지면 이쪽이 훨씬 큰데 그래도 1억을 받겠다라는 댓글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투자공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일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하나라면 확실한 쪽이 좋겠죠. 네.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을래? 아니면 1년 후에 10,000원을 받을래? 1년 후에 상대방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양과 위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사실은 위험에 대한 건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관한 게 있죠. A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tomorrow. 오늘의 1달러가 내일의 1달러보다 더 좋다, 더 뭐 값어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오늘의 1달러가 내일의 1달러보다 좋은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보면 이렇게 가로축으로 시간이 흘러가요. 가로축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타블렛도 이제 쓸 수 있게 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양이에요. 퀀터티 양인데 그 양 중에서 양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만큼 줄지 이만큼 줄지. 그 다음에 언제 주느냐 이 시간이 우리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게 좋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만약에 성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월급을 받을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면 성금으로 받는, 선불로 받느냐 후불로 받느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이제 선불로는 잘 안 주긴 하죠. 그럼 뭐 가불이라도. 왜? 모두가 다 먼저 돈을 받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를 지금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거죠. 그게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관찰해 봅시다. 시간과 화폐의 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컵라면 가격이 91년도와 2018년도에 굉장히 달라졌죠. 지금 2018년 현재 컵라면 가격이 얼마쯤 됐나요? 지금 뭐 한 1,000원 좀 넘어가나요? 네, 컵라면 하나가. 제가 91년도에 제가 그때 초딩이었는데 어머니가 하루 용돈을 100원인가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등굣길에 이렇게 등굣길에 그 보면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넘어가면 등굣길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으면 여기 문방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그 100원을 들고 이 유혹을 헤쳐서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우개도 사고 싶고 그때는 이제 드래곤볼이 유행이어서 드래곤볼 모양 지우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개당 50원이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으고 모은 300원에 3일 정도 모으면 생기는 300원을 이 육개장 컵라면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큰 컵이라서 300원이고 작은 컵은 15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올랐잖아요. 왜 컵라면 가격이 바뀌었을까요? 또 어머니가 맡아둔 세뱃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설날에 그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세뱃돈을 주시면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죠. 엄마가 맡아줄게 라고 하시거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한 교육자로서 굉장히 솔직함을 무기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돈은 너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친척들이 나에게 주는 돈이다. 나도 저쪽 자식들한테 돈을 어차피 돌려줘야 되니까 세뱃돈을 그 돈은 쌤쌤이다. 서로 거래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나한테 줘라. 네, 그래서 다 뭐 저축이고 뭐 없어요. 그냥 다 가져가셨어요. 아무튼 일부 맡겨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을 수 있나요? 뭐 찾을 수 있다고 어머니가 약속을 하신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해도 안 좋아할 겁니다. 또 하나 적금과 만기 수익을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얼마씩 돈을 계속 넣으면 예를 들어 10만원씩 한 3번 정도를 넣는다라고 치죠. 10만원씩 뭐 3번을 넣으면 3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적금 끝나고 나서 30만원만 딱 돌려받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붙어야 돼요. 왜 뭐가 붙죠? 이걸 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자가 왜 붙죠? 왜?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슈입니다.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이 세 가지 경우들을 다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이제 다 늘어나나요? 그러면 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물론 비트코인처럼 지멋대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 늘어나요. 왜 이런 일이 있으며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이렇게 돈이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만큼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늘어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 것이라 해서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시간 가치. 영어로는 time value라고 해요. 네. 자꾸 넘어가네. time value of money라고 합니다. time value of money. time value of money 이 돈의 시간 가치의 원천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통 책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대한 보상이다. 뭐? 위험에 대한. 내가 지금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해놓으면 그 돈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위험에 관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세뱃돈을 적어놓은 거죠. 세뱃돈. 네. 엄마가 안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왜? 내가 지금 10,000원을 안 쓰고 묻어놨다가 땅속에 10년 후에 10,000원을 꺼내면 10년 전에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10년 후에는 못 먹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컵라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컵라면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이 적금과 만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자가 붙었어요. 이게 바로 유동성에 관한 얘기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이 앞에 두 가지도 물론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다 유동성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 뭔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쉽게 움직이는 걸 말해요. 잘 움직여 다니는 걸 말해요. 리퀴드가 액체거든요. 액체성을 말해요. 뭔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옮기면 잘 옮겨 다니는 거. 네, 물이 젤리처럼 돼 있지 않고 잘 녹아 있으면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높다. 어떤 자산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것이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여기 밑에 적혀 있지만 금 한도가 22만 원. 지금 금 한도는 2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거의 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별로 안 올랐네요. 근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나라 경제가 지금 좀 우리나라 화폐가 좀 절하되고 있나 봐요. 나중에 뭐 그런 얘기는 따로 할 시간 있으면 하시죠. 왜 자꾸 넘어가냐 이거. 왜 사람들이 유동성을 선호하고 금 한돈보다는 22만 원을 더 선호할까요? 물론 금 한돈을 22만 원의 가치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나한테 금 한돈이나 22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는 22만 원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 유동성이라는 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쓸 수 있다. 이 쓸 수 있다는 게 어디에?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요게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즉시 쓸 수 있는 것이 유동성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기회?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무슨 얘기냐면 돈을 지금 10,000원을 내가 안 쓰고 저축을 해 놓으면 1년 후에 10,000원에다가 이자를 조금 돌려받아요. 왜 이자를 돌려받느냐? 이자를 추가로 받느냐? 그 돈을 1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위험이 크게 증가했을 거냐?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은행이 뭐 그렇게 망할 가능성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자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 유동성이 가장 이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게 뭐냐면은 내가 10,000원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1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물론 1년 후에 다시 그 권리가 생기죠. 1년 동안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그 10,000원을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쓸 수도 있죠. 뭐가 뭐냐. 다만 그 10,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고 치죠. 10만 원이 있으면 내가 10만 원을 갖고 지금과 1년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합시다. 왜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내가 돈을 아예 안 쓸 수도 있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중간쯤에 저 같으면 트와이스 콘서트가 있는 거죠. 트와이스 콘서트가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제가 못 갈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 있으면 그 1년 사이에 트와이스 콘서트를 가겠다는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 없으면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차이가 내가 그럴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자유, 선택권의 차이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그 권리를,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권리,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가 시간 가치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기 적혀 있지만 보상이 되는 거죠. 그 보상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경제학에서
경제적인 개념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거든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축을 선택을 함으로써 소비라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 트와이스 콘서트를 갈 수 있는 기회,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버스 안 타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걸 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네. 그 보상,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 가치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시간 가치가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세계에서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이 이자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기회에 대한 보상으로서 혹은 지불로서 존재하는 게 이자고요. 은행 입장에서 네가 돈을 이만큼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일정 시간 동안 1년 동안 맡겨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눠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태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은행이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1년 동안 맡기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은행이 1년 동안 또 빌려주고 그럼 이 사람은 1년 동안의 기회를 갖는 거죠. 1년 동안 그 돈을 써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는 물론 갚아야 되지만 갚을 때 그렇기 때문에 돈과 플러스 알파 이자를 갖게 되고 왜 자꾸 넘어가네. 그 중에 일부를 은행이 역시 또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은행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가 시간 가치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진짜 넘어가죠. 여기 돈이 좀 이 부분이 좀 가려졌네요. 네. 네,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네.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주의할게요. 화면을 좀 봐가면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자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자의 개념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척도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화폐가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거냐, 어느 정도가 적절할 거냐 하는 거고요. 이자는 화폐, 유동성 자산의 가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이지 않은 자산에 비해서 똑같은 우리가 어떤 자산인데 거의 같은 가치, 물론 이것도 좀 말장난이긴 한데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 유동성 자산과 뭐 비유동성 자산이 있을 때 뭐 부동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고정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얘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요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얘가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 얘가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 그럼 그 유동성이라는 것이 가치를 가져다 줬으니까 이 가격의 차이가 바로 유동성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걸 이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표현 중에서도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기회비용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명확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보상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자율이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어요. 낮은 나라. 왜 이런 일이 생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뭐 요즘 뭐 국채금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데 2.25% 정도의 국채금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6.5% 정도 되네요. 네, 앞에서 이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제 상식을 쌓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이번에 아마 당장 경제 뉴스에 대한 숙제가 나갈 텐데 그거 할 때 이런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유 주제가 됐을 때. 자,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맨날 뭐 하다가 짧게 해야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자의 거래로 넘어가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자의 거래는 화폐를 빌린 사람, 임차자,
예, 아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대출받은 사람, 이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형태는 총 상환액에서 원금을 뺀 부분이 예, 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총 상환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만큼 아래쪽이 원금이 되는 거니까 예, 총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자율은 원금분의 이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빌렸는 데가 110만 원으로 갚는다. 그러면 이자는 왜 자꾸 이러냐? 이자는 1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자율은 이렇게 하면 10%가 되죠. 자, 여러분 제가 뭘 들은 학생들한테는 늘 얘기를 하지만 퍼센트가 무엇의 단위인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퍼센트는 무슨 단위죠? 네, 그램은 무게의 단위, 그램이나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 미터나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 도씨나 셀시우스 혹은 화씨나 켈빈은 온도의 단위, 밀리리터 같은 이런 것들은 부피의 단위. 그러면 퍼센트는 뭐의 단위죠? 네, 퍼센트는 비율의 단위, 비율의 단위 완전히 틀린 말 아니죠. 퍼센트는 단위가 없어요. 퍼센트는 퍼센트라는 말이고 이건 센트는 100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퍼센트는 그냥 100분의 1 이 부분 모서리를 제가 터치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100분의 1 혹은 0.01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네,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10%로 쓰는 거랑 0.1로 쓰는 거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몇 퍼센트 증가랑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랑 조금 다른 말인데 그거는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리와 복리에 관한 거를 보겠습니다. 네. 이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단리와 복리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단리는 심플 인터레스트라고 불리고 복리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불려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자는 원금에다 뭘 붙여주는 건데 이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자의 원천이 원금에서만 오는 거냐 아니면 원금과 이자가 붙었을 때 그걸 합쳐서 다시 또 이자를 만들어주냐 이 차이입니다. 네. 뭐야 이거?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주는 걸 단리라고 하고요.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주는 걸 복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그런 전화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금융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희는 복리상품이라서 이자에다가 이자를 붙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모든 금융상품은 다 복리예요. 단리가 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복리가 장점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금융상품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초기 납입금이 100만 원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1년에 10%씩 이자가 붙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이죠. 1년. 앞으로 1년을 그냥 Y라고 쓸 겁니다. 1개월은 M, month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달리인 경우, 심플인 경우를 보면 왼쪽 편을 보면은 해마다 지나가면서 원래 100이 있었고 그 다음 1년차가 되면 원래 100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10% 붙는 거죠. 10이 붙어서 그 후에는 110이 됩니다. 1년 후에 잔고는 110이 되는 거죠. 그럼 2년째는 110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자가 얼마가 붙어요? 11이 아니고 그냥 10만 붙어요. 얘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자가 10만 붙습니다. 그래서 돈이 항상 10씩 늘어나요. 네. 그런데 복리인 경우에, 컴파운드 인터레스트인 경우에 원래 돈이 100이 들어왔으면 1년 후에는 100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10이 붙어요. 그래서 110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제 2년 차부터 달라져요. 2년이 되면 잔액이 110이 있습니다. 원금 100과 이자 10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원금이건 이자건 가리지 않고 그냥 이자를 다 붙여줘요. 그래서 이자가 110에 대한 10%, 즉 11이 붙습니다. 그래서 합쳤더니 121만 원이 됐죠.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다음은 12.1, 그 다음 13.31, 그 다음 14.641로 이자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잔고도 점점 커지죠. 5년째가 되면
달리에서는 150의 원리합계 잔금이 있는 반면 복리에서는 161.05의 잔금이 있습니다.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보면 달리에 따른 최종 금액 원리 합계는 원금에다가 계속 원금 곱하기 이자율, 요 스몰 i가 이자율이에요.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대문자는 이자가 되고요. 네. 그럼 원금 곱하기 이자율 이걸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기간이 몇 기간이 지났냐를 고려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모아주면 이런 공식이 될 겁니다. 그죠? P로 다 묶어주면. 복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원금이 이만큼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원금 그대로고 이자를 이만큼 붙여주는 거죠. 그럼 1년 지나면 이만큼이 전체가 다 잔고가 되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금 그대로 두고 플러스 이 전체에다가 이자를 이만큼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잘 안 보이겠네. 저를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항상 1 플러스 i만큼 이렇게 원금이 전체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n년, n기간 반복하면 p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이 됩니다. 이 경우는 p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1.1의 n승. 이렇게 계속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맨날 뭐 복리의 마법이니 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예요. 네,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실제로 우리가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이 1년에 5%일 때 4년 후의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초기 납입금이 100이고 이자율은 5%였어요. 달리를 적용하면 앞에서 본 공식처럼 100에다가 1 플러스 기간이 4년이죠. 그리고 이자율이 5%니까 5%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00분의 5니까 0.05가 되겠죠. 0.05를 곱하면 4 곱하기 0.05니까 0.2가 되겠죠. 그래서 1.2를 곱한 거니까 120이 나옵니다. 복리를 적용하면 1 플러스 i의 n승을 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00에다가 1.05의 4승이죠. 4승. 여기가 4입니다. 4. 그럼 121.55. 조금 더 차이 나죠. 항상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도 지금 강의 자료에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죠. 네. 200%로 해도 잘 안 보여? 300%는 300%는 안 되는 건가요? 더 이상은 안 커지네. 왜 더 이상 안 커지냐?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 말을 안 들어. 더 이상 확대가 안 돼. 이건 크롬 자체를 키운 건데 별로 보기가 좋진 않은데 크롬 자체를 키우는 것도 이게 한계네. 야,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된다. 네, 이 정도면 좀 잘 보이시죠? 네, 나중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저는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 5% 기간 4년이면 이게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거 엑셀이랑 똑같죠? 네, 엑셀이랑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아요. 컬러가 좀 더 예쁘죠? 함수 같은 거 쓸 때, 수식 같은 거 쓸 때 참조하는 셀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게 조금 더 예뻐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죠. 그리고 중간 계산 과정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 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보시면 원금에다가 100만 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기간 4년, 그리고 이자율 5%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20이 나왔고요.
복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금 100만원 1 플러스 이자율 한 다음에 그럼 1.05가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4승을 한 거죠. 네, 지수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6번이죠. Shift 6번이죠. 네,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 좀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서 121.5가 됩니다. 네, 이거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 학기 수업은 계속 이걸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을 하고 이런 내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밑에 보면 공유 설정을 좀 사용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유 설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 외부로 강의 자료로 공유를 해드리면 링크가 있는 학생들은 다 이제 그 파일의 소유권이 생겨요. 사본의 소유권이 생기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더 쓰기도 하고 뭐 연습해 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크롬북으로 혹은 학교에서 남의 계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걸 이렇게 누르면 다른 사용자와 공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네, 요게 제 이메일 주소죠. 이렇게 하면 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저죠. 저한테 요 파일에 대한 권한이 또 생깁니다. 네, 또 생겨요. 그래서 여기 뭐 고급 설정을 해서 이메일 알람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편집자가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공유를 해주면 걔가 자기만 쓸 수 있고 더 이상 또 나머지 누구한테는 공유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뭐 계속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추가로 줘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댓글 작성자의 뷰어의 다운로드 인쇄 복사 옵션을 중지한다. 그러니까 인쇄는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이버가 아닌데? 난 네이버를 할 생각이 없는데. 네. 이렇게 해서 아니야 네이버 안 할 거야. 네이버 안 할 거라고. 이게 뭐야? 이름은 gmail.com인데. 에이 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네,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학교 도메인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우리 학교 도메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도메인이 아닌 사람한테 공유가 돼도 괜찮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힘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누르면 링크가 있는 모든 한반 내셔널 유니버시티 사용자가 보기 가능, 댓글 작성 가능, 수정 가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자기 카톡이나 이런데 웹 주소나 메일에 보내놓으면 그 링크를 타고 가면 이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이나 작성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데 이제 네. 링크 지워도 되는데 괜히 생겼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시간 가치가 이렇게 이자로 반영이 되면 이런 그래프를 형성을 하게 돼요. 이런 그래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나타나도 되겠죠? 안 되겠다. 또 사라져야겠다. 경제적 등가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건데 뭐냐면 이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네,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로축은 화폐의 양입니다. 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요만큼의 양이 수직의 요만큼의 양이 원금이겠죠. 원금.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죠. 쉽게. 뭐 저축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돼요. 물건의 가격이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봤지만 저축을 했을 때 돈이 늘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달리고요. 한쪽은 복리입니다. 복리가 훨씬 빨리 늘어나죠. 앞에서 우리가 공식을 봤다시피.
그러면 달리로 늘어났을 때, 복리로 늘어났을 때 둘 다 어쨌든 특정 시점을 봤을 때 여기가 원금이고 이만큼이 이자겠죠. 이것도 이자고. 이 이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돈의 시간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돈의 시간 가치가 붙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이때 요만큼 저축을 하면 뭐 요 시점 뭐 3년이라고 해보죠. 3년 후에 네가 돈을 이만큼은 돌려줘야지만 내가 저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어떻다?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요 두 지점이 서로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요때의 이만큼의 돈의 양과 3년 후에 이만큼의 돈의 양은 서로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동등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지금 우리가 달리는 거의 안 쓰니까 복리로 봤을 때 이 선에 존재하는 모든 놈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하는 이 모든 돈의 양들은 서로 어떻다? 이퀴벌런트하다. economically equivalent하다. 경제적으로 등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경제적으로 등가인 돈의 양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경제적 등가 곡선, equivalent curve라고 합니다. equivalent curve.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서 이 시작 시점에서 이 정도의 돈은 나중에는 이만큼의 돈이 되고 더 나중에는 이만큼의 돈이 돼요. 그래야지 공평하다.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래야 공평한 거다. 등가인 거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 대안을 평가할 때는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될 거고 그 돈의 시간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돈의 크기가 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달라지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게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의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의 시간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뭐 경제 상식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금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금융과 이자 관련 용어는 지금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너무 제가 길게 떠들어서 좀 죄송하고요. 네. 귀여운 코카 사진을 넣었으니까 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이라서 좀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앞부분에 아무래도 개념적인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 시부터는 좀 더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동영상 강의와 실제 수업과 뭐 여러 가지 퀴즈나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가면서 할 테니까 동영상 강의 뭐 시시때때로 좀 보시면서 특히 수업 전에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유튜브 댓글로 혹은 뭐 사이버 한밭에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유튜브 댓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지는 알려주셔야 질문에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첫 시간 이렇게 동영상 강의 첫 시간 수업이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